시장 국밥집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절대 안 돼. 저는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빠에게서 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3년간 숨겨왔던 그분의 정체, 그리고 저를 향한 차갑고도 냉혹한 시험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36살 한소희입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게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예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앞으로의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수요일 밤이었어요. 국밥집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11시, 이 시간에 전화라니. 화면을 보니 우진 오빠였어요. 여보세요? 소희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밝은 오빠가 아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고 말끝도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한테 들켰어. 우리 얘기. 손에 쥔 수세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우리는 조용히 만나왔죠. 오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난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다고 했고요. 저는 그런 오빠를 이해했어요. 중소기업 과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쩌시래? 아버지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밝게 말했어요. 반대하셔. 당장 헤어지래.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남자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그러시겠죠. 국밥집 하는 딸이 며느리감으로 좋을 리 없으니까요. 괜찮아. 천천히 설득하면 되잖아. 소희야, 오빠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더 큰 얘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왜? 더 할 말 있어? 나 사실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거 아니야.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한유통 회장이셔. 대한유통. 아, 그 회사. 마트 가면 봤던 것 같았어요. 트럭에도 그 로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그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갑자기 불안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혹시 오빠, 집이 어딘데? 한남동. 한남동. 제가 월세 사는 이 반지하가 아마 주차장만도 못하겠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주방 바닥이 느껴졌죠. 소희야, 거기 있어? 응, 미안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못했어. 하지만 난 변함없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결혼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빠, 응?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뭐. 시장 국밥집 여자가 감히 어떻게. 야, 한소희! 오빠가 소리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거짓말일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한 말도, 오빠가 상관없다고 한 말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방 불빛이 눈부셨어요. 창밖으로는 늦은 밤 시장 골목이 보였죠. 36년을 살아온 제 세상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오전 6시면 문을 여는 곳. 단골 할머니들이 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곳. 저는 이 세상이 좋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남동, 대한유통 회장,
그건 제가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지만 이미 깨어 있었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엔 오빠 목소리만 맴돌았죠.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정신은 맑아지지 않았죠. 옷을 갈아입고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5월인데도 이른 아침은 쌀쌀했죠.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채 가게 아저씨가 상자를 나르고 계셨고 정육점 아주머니는 불을 켜고 계셨어요. 소희야, 왔니? 생선 가게 김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고등어 싱싱한 거 들어왔는데 나중에 가져가.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랑 둘이서 국밥집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엄마마저 아프시면서 혼자가 됐죠. 외로울 때마다 이 시장 사람들이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김치 냄새와 육수 냄새가 났죠.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 냄비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끓여놓은 사골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국자로 한 입 떠서 맛을 봤어요. 소금 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천일염을 조금 더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어요. 시계 방향으로 20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소희야, 육수는 사랑을 담아서 저어야 해. 그래야 맛이 깊어진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서 삶아둔 고기를 꺼냈어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얇게 썰기 시작했죠. 5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손가락을 베기도 했어요. 두껍게 썰어서 손님들이 불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팔을 다듬었어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송송 썰었죠. 파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새콤한 깍두기 통을 열었어요. 빨갛게 익은 깍두기가 가득 담겨 있었죠.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고춧가루에 멸치액젓, 새우젓을 넣고 버무린 것.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었어요.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고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제가 물려받은 가게였죠.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서 허둥댔어요. 육수 끓이는 법도 국밥 말아내는 법도 서툴렀죠. 하지만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포기할 순 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연습했어요. 육수 온도 맞추는 법, 고기 삶는 시간, 밥 푸는 양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지금까지 왔죠.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전 6시, 단골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소희야, 오늘도 국밥 맛있겠다. 박 할머니셨어요. 83세,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에 오셔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래요. 할머니,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냄비에서 따끈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부었어요. 밥을 말아 넣고 삶은 고기를 올렸죠. 파를 듬뿍 올리고 깍두기를 곁들여서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소희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숟가락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죠. 역시 소희네 국밥이 제일 맛있다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드리는 것.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일이었고 제가 이어받은 일이었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어젯밤 일을 다시 떠올렸죠. 대한유통회장, 한남동. 도대체 오빠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이해는 됐어요. 처음부터 재벌 아들이라고 했으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료 예정. 또 병원비가 나가겠네요. 지난달에도 80만 원 넘게 나갔는데.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72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 내면 22만 원 남아요. 전기세, 가스비 내면 남는 게 없죠. 어떻게든 병원비는 마련해야 하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형편에 결혼 생각을 했다는 게 우스웠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직장인들이 급하게 들어와서 국밥을 주문했어요. 여기 국밥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오후 2시가 됐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죠.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 바로 그 시각. 우진 오빠 아버님께서는 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계셨대요.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수행비서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한소희라는 여자를 조사해 철저하게 가족관계, 재산, 빚 모든 걸 파악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대요. 직접 가서 시험해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잔돈 문제를 만들어 트집을 잡아봐. 진짜 본성은 압박받을 때 나오는 법이야. 이 모든 걸 나중에, 훨씬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후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깔끔한 양복에 구두까지.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국밥 하나 주세요. 남자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죠. 국밥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국밥을 먹으면서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인가 싶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네, 국밥에 머리카락 나왔는데요. 깜짝 놀라서 다가갔어요. 그릇을 보니 정말 머리카락 한 올이 떠 있었죠.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끓여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남자가 머리카락을 젓가락으로 건져내더니 계속 먹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5년 동안 국밥집 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괜찮다니까요.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최소한 불편해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죠. 남자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얼마죠? 6,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거스름 돈 4,000원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남자가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국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이상한 손님이었어요. 머리카락 나왔는데도 화 안 내고 오히려 맛있다고 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거든요. 저녁 6시가 되자 엄마 병원에 갈 시간이었어요. 미숙 아주머니가 와서 가게를 맡아주기로 했거든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8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소희야.
걱정 말고 다녀와. 미숙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이에요.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병원 갈 때마다 가게를 봐주시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죠. 병원에 도착해 서둘러 7층 병동에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엄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아이고, 소희 왔니? 엄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2년 전만 해도 통통하셨는데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오늘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아침에 링거 맞았는데 손이 좀 아프더라. 엄마 손등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어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죠.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혈관이 가늘어져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요즘 소희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엄마는 제 얼굴만 봐도 다 아세요.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엄마한테 우진 오빠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결혼도 확정된 게 아닌데. 잠은 잘 자고 있어? 응, 잘 자고 있어.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요즘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 일이나 잘해. 국밥집은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손님이 줄어서 수입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생기면서 단골들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일찍 아파서 미안하구나. 내가 아직 어린데 혼자 고생이 많지지.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이제 36살인데. 어린 나이도 아니야. 엄마 눈에는 아직 애기야. 엄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저는 알 수 있었죠. 소희야, 응? 너 좋은 사람 만났다며. 그 사람은 잘 만나고 있어? 3개월 전에 엄마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좋은 사람이라고만 했죠. 응, 잘 만나고 있어.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 했지? 회사 다닌대. 좋은 직장이래. 나이는? 40살이야. 40살이면 좀 나이가 있네. 결혼은 안 했었어? 응, 한 번도 안 했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제일 걱정인 게 내 결혼인데 36살이면 이제 좀 서둘러야지.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제가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천천히 할게, 엄마. 엄마가 이래서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건강했으면 내가 국밥집 운영해서 얘 결혼 자금이라도 만들어줄 텐데. 미안하다. 소희야.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내 힘이야. 엄마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야.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만져졌죠. 예전에는 포근했던 엄마 품이 이렇게 작아졌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 앞에서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엄마와 1시간쯤 있다가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 오빠였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소희야, 오늘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응. 내가 국밥집 문 닫으면 30분만. 만나서 뭘 얘기할까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것 같은데.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8시쯤 가게 앞으로 와. 고마워. 곧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게로 돌아가니 미숙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손님 많이 오셨어요? 아니, 별로 없었어. 두 분만 오셨어.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오늘 일당이에요. 3만 원을 건넸어요. 고맙다, 소희야. 그럼 나 먼저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숙 아주머니가 가고 혼자 남았어요. 청소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빠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헤어지자고 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할까? 8시가 되자 가게 앞에 차가 섰어요. 오빠가 내렸어요. 소희야. 오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눈밑이 퀭하고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매진 채였어요. 잠깐 걸을까? 응.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곳이에요.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미안해. 소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어.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난 포기 안 할 거야. 아버지를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빠, 응?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좋은데.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오빠네 같은 집안은 더 그렇고,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소희야. 나 한 번만 믿어줘. 꼭 아버지 설득할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3년이나 함께한 사람인데. 알았어. 기다릴게. 고마워. 소희야. 오빠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오빠 심장 소리가 들렸죠.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반지하 원룸. 6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죠. 불을 끄고 누웠어요. 곰팡이가 핀 천장이 보였어요.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얼어붙는 곳. 이 좁은 방에서 벌써 5년째 살고 있었어요.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최소 80만 원. 국밥집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곳이 제가 사는 세상이구나. 한남동과는 너무 먼 곳. 휴대폰을 켜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대한유통.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어요.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 수도권 중심으로 500개 매장 운영. 연매출 8천억 원. 직원 2,000명. 숫자들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어요. 8천억이라니. 저는 평생 8천만 원도 만져본 적 없는데 회사 소개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깔끔한 사옥 사진이 나왔죠.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어요. 저 안에서 오빠가 일하고 있다니 상상이 안 됐어요. 회장 이야기도 나왔어요. 정인호 회장, 1952년생.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사진은 거의 없었어요. 한두 장 있었지만 너무 작고 흐릿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죠. 언론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인가 봐요. 더 보려고 했지만 너무 슬퍼져서
검색창을 닫아버렸어요. 볼수록 절망스러워졌거든요. 이 세상과 제 세상의 거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죠. 처음으로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36년을 살면서 모은 재산이 고작 72만 원.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 엄마 병원비도 걱정인 상황. 이런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슬픈 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오빠를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오빠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소희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옆집에 들릴까봐 입을 막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겠죠.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걱정 없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아침이 시작됐어요.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밥을 끓여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빠 아버지가 절 받아주실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제 모든 것이 조사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제가 상상도 못할 시험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그저 오늘도 국밥을 끓이며 손님들을 맞이할 뿐이었어요. 새벽 시장의 온기 속에서, 제가 사랑하는 이 작은 세상에서.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이미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상상도 못할 시험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쯤 됐을까요? 그 정장 입은 남자가 다녀간 뒤로 국밥집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새벽 4시 기상, 육수 끓이기, 손님 맞이하기.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죠. 우진 오빠와는 통화도 뜸해졌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목소리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소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오전 9시쯤 아침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한가해질 무렵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쯤 돼 보였어요. 허리가 굽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국밥 하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죠. 네, 금방 드릴게요. 앉으세요. 노인이 구석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국밥을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대꾸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네, 국물이 미지근하잖아. 깜짝 놀라서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데워드릴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노인이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계속 안 좋으셨죠. 뭔가 계속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한참 먹다가 또 저를 불렀어요. 이봐, 네, 말씀하세요. 고기가 질기네. 이거 언제 삶은 거야? 오늘 새벽에 삶았는데요. 새벽, 그럼 몇 시간 된 거잖아. 신선하지도 않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동안 국밥집 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니, 됐어. 그냥 먹을 테니까. 노인이 투덜거리면서 계속 드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서 육수를 다시 확인했어요. 온도계를 봤죠. 95도. 적정 온도였어요. 고기도 오늘 새벽 4시에 삶은 거였고요. 뭐가 문제인 걸까? 혹시 제가 손질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간이 맞지 않은 건가? 다시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손님들도 맛있다고 하는 그 맛. 왜 저 어르신만 저러시는 걸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노인이 국밥을 다 드시고 계산대로 오셨어요. 얼마야? 6,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거스름 돈 4,000원을 드리려는데 잠깐. 노인이 손을 펼쳤어요. 제가 드린 거스름 돈을 세기 시작했죠. 1,000원짜리 4장. 이거 맞아. 네, 4,000원 맞습니다. 내가 10,000원 냈는데. 네, 그래서 4,000원 거슬러 드렸어요. 국밥이 6,000원이라서요.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젊은 것이 장사를 이렇게 하나? 손님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아닙니다. 정확히 4,000원. 됐어. 그냥 갈게. 노인이 돈을 집어넣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뭘 잘못한 걸까? 분명 정확히 거슬러 드렸는데, 국밥도 언제나처럼 정성껏 끓였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그날 밤 한남동 저택에서 우진 오빠와 회장님이 대화를 나누셨대요. 아버지, 오늘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래. 어떠셨어요? 회장님이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트집을 잡아봤다. 국물이 미지근하다. 고기가 질기다. 잔돈이 틀렸다. 온갖 트집을 다 잡았어. 그래서요? 화 한 번 안 내더군.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까지 웃으면서 대했어. 그러니까 제가 소위 착하다고 했잖아요. 연기일 수도 있어. 한두 번 본다고 사람을 알 수 있나? 하지만 회장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대요.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자주 오셨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올 때마다 뭔가 트집을 잡으셨죠. 어느 날은 이러셨어요. 파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이 넣으면 국물 맛이 가려. 네, 다음엔 적게 넣겠습니다. 지금 빼줘. 네, 금방요. 팔을 건져내 드렸죠. 또 어느 날은 깍두기가 시큼해. 언제 담근 거야? 이틀 전에 담갔는데요. 이틀이면 상한 거 아니야. 위생 관리 제대로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합니다. 새깍두기 드릴게요. 또 다른 날엔 물이 미지근해. 찬물도 제대로 못 주나? 바로 시원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병을 갖다 드렸죠. 한 모금 드시더니 또 불평하셨어요. 너무 차가워. 목이 시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냥 까칠한 어르신이시구나.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번 친절하게 대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도 손님이시니까요. 어쩌면 외로우신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그 노인이 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국밥. 늘 하시던 대로 퉁명스럽게 주문하셨어요. 국밥을 끓여드렸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노인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그릇을 와장창 넘어뜨렸어요.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이게 국밥이야. 짠물이지.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데이진 않으셨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걸 국밥이라고 팔아.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새로 끓여드릴게요. 옷은 괜찮으세요? 노인의 작업복에 국물이 튀었어요. 됐어. 안 먹어. 노인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옷이라도 닦아드릴게요. 행주를 들고 다가갔는데 노인이 손을 뿌리치셨어요. 됐다니까. 그리고는 나가려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왔죠. 맨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노량진구청장 김철수입니다.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으로 구청장님이었어요. 뒤에는 기자들과 구청 직원들이 따라왔고요. 순간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구청장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저분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구청장님이 노인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 구청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재빨리 구청장님을 다른 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시면 국밥 바로 드릴게요. 저희 가게 대표 메뉴예요. 구청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도 앉으셨어요. 그 사이 노인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가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구청장님은 대한유통과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셨대요. 정인호 회장님 얼굴을 당연히 아셨던 거죠. 만약 제가 그때 막지 않았다면 구청장님이 회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고 인사했을 거래요. 그럼 모든 게 들통났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그 까칠한 어르신이 뭔가 곤란해 보이셔서 본능적으로 도와드린 것뿐이었어요. 구청장님 일행에게 국밥을 대접하고 사진도 찍고 1시간쯤 지나서 다들 나가셨어요. 국밥 정말 맛있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나서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 오빠였어요. 소희야, 응, 오빠. 오늘 고마웠어. 뭐가? 아니, 그냥 고생 많았을 것 같아서. 오빠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다시 한번 확신했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아버지 설득할게.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오빠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을까? 그날 밤 한남동 저택에서는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회장님이 서재에 혼자 앉아 계셨대요. 우진 오빠가 들어갔죠. 아버지. 오늘 소희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렸다면서요? 회장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구청장이 알아볼 뻔했는데 소희가 재빨리 막아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소희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곤란해 보이는 어르신을 도와드렸을 뿐이죠.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대요. 우진아, 네,
아버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을까? 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나? 우진 오빠가 대답했대요. 소희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회장님이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며칠 후였어요. 엄마 병원에 갈 날이었죠. 미숙 아주머니한테 가게를 맡기고 병원으로 갔어요. 7층 병동. 엄마 병실로 가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 푹 눌러쓴 모자, 그 까칠한 어르신이었어요. 여기서 왜 어르신이 한 병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엄마 병실 바로 옆방이었어요. 아, 입원하셨나 보다. 그래서 요즘 가게에 안 오신 거구나. 걱정이 됐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병원은 누가 모시고 오셨을까? 엄마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소희야, 왔니? 엄마 얼굴이 더 수척해지신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은 어때? 괜찮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거짓말인 거 알아요. 엄마는 아파도 항상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1시간쯤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옆 병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여기 물 좀 드세요. 간호사 목소리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까칠한 어르신 목소리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가게에서 들었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뭔가 품이 있는 느낌이었죠.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화장실 다녀와서 엄마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옆 병실에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참 좋은 분이시더라. 응?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아까 간호사 선생님이 침대 옮기는 걸 도와주는데 잠깐 옆방 가셨거든. 인사 나눴어. 그래, 응, 말씀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으시더라. 혼자 입원하신 것 같던데 뭔가 쓸쓸해 보이셨어. 엄마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만 보면 걱정부터 하시죠. 엄마, 엄마나 잘 쉬어. 다른 분 걱정은 그만하고 알았어. 그래도 좋은 분 같아.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제가 병원을 떠난 후 회장님이 엄마 병실에 가셨대요. 실례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죠. 아,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옆방에 잠깐 있게 됐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회장님이 병실 안으로 조금 들어오셨대요. 혼자 계신 것 같던데 보호자는 안 계세요. 딸이 아까 다녀갔어요. 국밥집을 하는데 바빠서 자주는 못 와요. 국밥집이요. 네, 노량진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나 해요. 우리 딸이 참 착해요. 엄마가 웃으셨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해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해요. 나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대요. 딸이 36살인데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다 내 탓이죠. 내가 건강했으면 딸 결혼 준비도 시켜주고 살림도 마련해 줄 텐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아닙니다. 참 효녀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셨대요. 요즘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귀한 따님 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는데 그 집에서 반대하는가 봐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대요. 좋은 집 아들인가 봐요. 그 집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우리 딸이 뭐 있어요. 반지하에 살고 빚도 있고. 그래도 우리 딸은 착해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걸로 됐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대요. 어르신도 자식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결혼했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어르신도 며느리 고르실 때가 되셨네요. 엄마가 웃으셨대요. 며느리 고를 때요. 집안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요. 예.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착한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회장님이 대답하지 못하셨대요. 돈이야, 벌면 되잖아요. 집이야, 마련하면 되고. 근데, 사람 마음은 돈으로 못 사요. 엄마가 천장을 보셨대요.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돈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도요.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 바람이에요. 회장님이 할 말을 잃으셨대요. 50년간 믿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회장님이 병실을 나오셨대요.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계셨다고 해요. 그날 밤, 한남동 저택, 회장님이 서재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엔 소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가족관계, 재산, 빚,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머릿속엔 엄마의 말이 맴돌았어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해요. 마음이 따뜻하면 됐죠. 50년간 회장님은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오셨어요. 1970년대 아버지가 수술비가 없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회장님은 다짐하셨죠.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곧 힘이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지만 지금 한 여자가 있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빚만 있는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까칠한 노인에게도 친절했고 곤란해 보이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도왔고 병든 어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딸의 행복만을 바랐죠. 돈이 아니라. 회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었죠. 그 옆엔 낡은 병원 영수증도 있었대요. 1974년 12월. 수술비 30만 원. 당시로선 엄청난 돈이었죠. 회장님이 사진을 만지작거리셨대요. 아버지, 그때 제가 돈만 있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 회장님은 평생을 돈을 위해 사셨죠. 가난한 사람을 경멸했어요. 돈 없는 건 능력 없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 여자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한평생 돈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를 보니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손이 떨리고 있었대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50년간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까칠한 어르신은 퇴원하신 건지 한동안 안 보였어요. 조금 걱정됐지만 잘 계시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우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희야, 응, 오빠. 아버지가 너 한 번 만나고 싶으시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으시대. 토요일 저녁에. 나를, 왜? 잘 모르겠어. 그냥 한 번 만나보자고 하셔.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저를 받아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혹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소희야, 괜찮겠어? 우진 오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괜찮아. 가볼게. 고마워. 소희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토요일, 사흘 후였어요. 그때까지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반지하 방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 저를 어떻게 보실까? 혹시 시험하시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인정해 주시려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진 옷이 많지 않았어요. 국밥집 갈 때 입는 편한 옷들, 병원 갈 때 입는 단정한 옷 몇 벌, 재벌 회장님 만날 때 입을 만한 옷은 없었죠. 토요일까지 새 옷을 살까? 하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어요. 그냥 제일 깔끔한 옷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미숙 아주머니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토요일에 남자친구 아버지 만나러 가거든요. 어머, 정말? 드디어 인사하는 거야? 네. 근데 너무 떨려요. 미숙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소희야, 너 그대로만 해. 착하게. 너 원래 착하잖아. 근데 큰 회사 회장님이시래요. 그래도 마찬가지야. 부자라고 해서 다른 게 뭐 있어. 사람 마음 보는 거지. 새 옷 사야 할까요? 필요 없어. 너 깔끔한 옷 있잖아. 억지로 꾸미면 더 이상해. 아주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 밤, 저는 옷장에서 제일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냈어요. 다림질을 정성껏 했죠. 구두도 닦았어요. 3년 전 엄마 병원 입원식 때 샀던 구두였어요. 가방도 깨끗이 닦았죠.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크서클이 짙었죠. 팩을 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사주신 팩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머리도 감고 손톱도 정리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됐죠.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회장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각오도 다졌죠. 제 진심을 보여드리자. 그게 뭐가 됐든. 다음 날 아침 엄마 병원에 갔어요. 엄마, 나 토요일에 우진 오빠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 정말? 드디어 엄마가 기뻐하셨어요. 긴장되겠다. 응, 좀 떨려. 괜찮아. 우리 소희 착한데 뭐. 잘 될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 네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 그게 제일 좋아? 알았어, 엄마.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힘이 됐죠. 그리고 소희야, 응,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알지?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응, 알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저도 몰랐죠. 회장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엄마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진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걸 회장님은 이미 다 보셨어요. 국밥집에서 까칠한 노인에게 친절했던 것도, 구청장으로부터 낯선 노인을 보호했던 것도, 병원에서 엄마를 보살피는 모습도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그리고 엄마의 말씀도 들으셨어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해요. 마음이 따뜻하면 됐죠. 그 말이 회장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토요일 식사 자리가 제 마지막 기회라고만 생각했죠.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제 운명이 결정되는 날.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늘이구나. 저녁 7시. 회장님과의 만남. 아직 12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미 숨이 막혔어요. 거울을 봤죠. 다크서클이 여전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어젯밤에도 거의 못 잤거든요. 핏기 없는 입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었죠. 옷장을 열었어요. 어제 다려놓은 블라우스와 치마. 이게 제가 가진 최선. 아침은 못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죠. 국밥집에 갔죠. 미숙 아주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소희야, 오늘 저녁이지? 네, 떨려요. 괜찮아. 가게는 내가 볼 테니까.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화장했죠. 평소엔 선크림만 바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1시간쯤 걸렸어요. 거울을 봤죠. 괜찮아 보였어요. 옷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3년 전 구두였지만 닦아놨더니 괜찮았죠. 준비가 끝났어요. 시계를 봤죠. 오후 5시.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다리를 떨었죠. 자꾸 시계를 확인했어요. 5시 10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5시 20분. 5시 3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우진 오빠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소희야, 준비됐어. 6시 30분에 집 앞으로 차 보낼게. 응, 준비됐어. 긴장하지 마. 아버지 좋으신 분이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죠. 6시가 됐어요. 30분 남았어요. 현관문 앞에 섰죠. 거울로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옷, 화장, 머리.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1번, 2번, 3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손잡이를 꽉 잡았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발을 헛디딜 것만 같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11월의 저녁 공기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뺨이 시렸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진심을 보여드리면 돼. 제 모습 그대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6시 30분.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섰어요. 운전기사님이 내려서 문을 열어주셨죠. 한소희님 맞으십니까? 네, 모시러 왔습니다. 타시죠. 차에 탔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이런 차는 처음 타봤어요. 차가 출발했죠.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가 멀어져 갔어요. 반지하 골목, 시장, 국밥집. 제 일상이 점점 작아졌어요.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죠.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제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라 메종 드 루이. 프랑스어 간판이 보였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죠. 유리로 된 외벽, 은은한 조명, 발레 파킹 서비스. 문 앞에 서 있는 도어맨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입구에 우진 오빠가 서 있었어요.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죠.
정말 잘 어울렸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오빠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소희야, 오빠, 예쁘다. 긴장했어? 많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제 손이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많이 떨렸구나. 응,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야. 오빠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조금 안심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하얀 테이블보, 은색 식기들, 모든 게 고급스러웠죠. 손님들도 달랐어요. 여자들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남자들은 명품 시계에 구두. 저는 제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정우진님 일행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복도를 따라갔죠. 발소리가 카펫에 흡수됐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복도 양옆으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유화 같았어요. 값이 얼마나 나갈까? 긴장이 더 심해졌죠. 문이 열렸어요.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넓은 테이블 한가운데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정장을 입은 70대 남성, 회장님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그분이었어요. 국밥집에 오셨던 그 까칠한 어르신. 작업복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저분이 여기 계시는 거지? 국밥집 그 노인이 회장님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를 시험했던 사람. 국밥에 트집 잡고 거스름 돈 세고 그릇 엎었던 사람. 그분이 우진 오빠 아버지?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셨는지, 왜 일부러 트집을 잡으셨는지, 다 저를 시험하시려고, 며느리 자격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절하게 웃으며 국밥을 끓여드렸죠. 바보처럼. 회장님도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죠. 회장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하셨죠.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이미 아셨던 거예요. 제가 우진 오빠 여자친구라는 걸, 제가 국밥집 그 여자라는 걸, 그래서 오셨던 거구나. 국밥집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국밥에 트집 잡으셨던 것, 이게 국밥이야. 짱물이지. 거스름 돈 세시던 것, 잔돈이 맞아. 그릇을 엎으셨던 것, 됐어. 안 먹어. 다 시험이었어요. 저를 시험하시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아버지, 소희 왔어요. 우진 오빠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소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앉거라.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우진 오빠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건너편에 앉으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내가 국밥집에 갔었다는 거 이제 알았겠지. 네, 놀랐나? 네, 많이요. 회장님이 물잔을 드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셨죠. 물잔을 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으셨어요. 저와는 다르게요. 내 아들이 널 좋아한다고 했어.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난 반대했지.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죠. 시장 국밥집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말이었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난 평생 돈을 위해 살았어.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가치라고 믿었지. 그래서 며느리도 당연히 그런 기준으로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진이는 달랐어. 널 선택했지.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트집을 잡아봤어. 온갖 것에 다 국물이 미지근하다. 고기가 질기다. 잔돈이 틀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아니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시험이었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지. 넌 한 번도 화내지 않더군. 내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그릇을 엎었는데도.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창밖을 보셨죠? 심지어 구청장이 날 알아볼 뻔했을 때, 넌 날 보호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손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외로워 보이셨어요. 회장님이 움찔하셨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죠? 외로워 보였다고? 네. 혼자 오셔서 혼자 드시고 혼자 가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시게. 회장님이 한참을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셨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50년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외로워 보인다고 말한 건 처음이야. 그때 웨이터가 들어왔어요. 음식을 서빙했어요.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들거라. 많이 긴장했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포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스테이크를 조금 잘랐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입에 넣었지만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우진 오빠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다는 듯이.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내 어머니와 병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옆 병실에 계셨더군. 좋은 분이야. 내 어머니. 회장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한테 말씀하셨어. 며느리 고를 때 집안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50년을 살면서 난 돈이 전부라고 믿었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회장님이 창밖을 보시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회장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돈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틀렸더군. 하지만 널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틀렸다는 것.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넌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더군.
까칠한 노인한테도 친절했고, 곤란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도왔어.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내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도 날 걱정만 하시더군. 내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회장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어머니를 둔 딸이 나쁠 리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확신했어. 우진이가 옳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내가 잘못 살아왔어. 50년을 돈만 보고 살았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세요. 소희야, 회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내 아들과 결혼해 주겠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들은 게 맞을까요? 방금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소희야, 아니, 며느라.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 오빠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소희야, 오빠도 울고 있었어요. 오빠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소희야. 정말 고마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하면 더 올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한테 다가오셨죠.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소희야, 아니 며느라. 내가 잘못했네. 네, 국밥집에서 무례하게 굴었어. 사람을 시험한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했지.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릇을 엎고, 트집 잡고, 인격을 모독했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정말로요. 얼른 고개 드세요. 제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나는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네.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지. 가난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깔봤어. 하지만 틀렸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회장님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넌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였어. 까칠한 노인한테도 곤란한 상황에서도 친절했지. 그게 진짜 부자야. 눈물이 또 났어요. 내가 50년 동안 놓쳤던 걸 내가 가지고 있더구나. 진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 회장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용서해다오. 지 늙은이, 오만을, 편견을, 무례함을. 회장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려무나. 날 용서한다면 말이지.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눈물 섞인 미소였죠. 내 며느리가 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울음이 터졌어요. 흐느끼는 게 아니라 터져나왔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엉망이 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우진 오빠가 저를 안았어요. 소희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오빠도 울고 있었어요. 오빠 손이 떨렸거든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회장님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울지 마. 이제 가족이잖니.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가족. 제가 꿈꿔왔던 그 단어. 회장님이 다시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진 오빠를 보셨죠. 우진아, 내 아버지. 잘해줘야 한다. 이런 여자 어디 가서 못 구한다. 알아요, 아버지. 평생 잘할게요. 그날 저녁은 꿈 같았어요.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국밥집은 언제부터 했는지, 엄마 병세는 어떤지, 힘든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국밥집 일이 힘들진 않나.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난다며. 네. 육수를 미리 끓여야 해서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고생이 많구나. 앞으로는 조금 쉬엄쉬엄 하는 게 어떠니?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거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치 정말 아버지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레스토랑 밖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려야겠네. 네. 며느리 어머니신데 당연하지. 또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편히 부르려무나. 듣기 좋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아버님이 차를 타고 가셨어요. 우진 오빠와 저만 남았죠. 오빠가 저를 꼭 안았어요. 소희야,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떨렸지? 응,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버지도 인정하셨잖아. 오빠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현실이야. 오빠가 웃었어요.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소희야. 응,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반짝이는 빌딩들, 화려한 거리들, 그 속에 붐비는 사람들. 이제 저도 저 세계의 일부가 되는 걸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설레임이 느껴졌어요. 차가 반지하 골목에 도착했어요. 소희야, 들어가서 쉬어. 오늘 많이 피곤했을 거야. 응, 오빠도. 내일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지? 응, 엄마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 자, 소희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빠. 차가 떠났어요. 저는 골목을 걸어 집으로 갔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곧 이 반지하를 떠나게 되겠구나. 우진 오빠와 결혼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겠지. 엄마도 더 좋은 병원으로 모실 수 있을 거고. 그날 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아버님이 비서를 부르셨대요. 박상무, 네, 회장님. 어머니 병원비 전부 처리하게 최고의 의료진으로 모시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메모를 했대요. 그리고 국밥집 건물주 알아봐. 매입 가능한지. 매입하시려고요? 아니, 임대료 협상이라도 하게. 부담 줄여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응, 축하드립니다.
좋은 며느리 만나셨습니다. 아버님이 미소를 지으셨대요. 그래. 내가 복이 많아. 비서가 나가고 아버님은 혼자 서재에 앉아 계셨대요. 창밖을 보셨죠? 한남동 야경이 보였대요. 반짝이는 불빛들. 아버님이 중얼거리셨대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돈으로 살 수 없는 며느리를.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대요. 아버님은 다시 한번 책상 서랍을 여셨대요. 아버지 사진이 나왔죠. 그 옆에 낡은 병원 영수증도.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아버님이 사진을 어루만지셨대요. 50년 늦었지만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사색에 잠기셨다고 해요. 저는 그날 밤 제 반지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보였죠. 익숙한 천장이었어요. 5년 동안 매일 봐왔던 천장. 웃음이 났어요. 정말 꿈 같았거든요. 우진 오빠와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님도 인정해 주셨고요. 이제 곧 이 반지하를 떠나게 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엄마한테 빨리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더 좋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핸드폰을 봤어요. 우진 오빠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소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잘 견뎌줘서. 사랑해. 잘 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죠. 나도 사랑해, 오빠. 꿈만 같아.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죠.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됐어요. 1년 후 저와 우진 오빠는 결혼했어요. 한남동 대성당에서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셨어요. 회장님 지원으로 치료받으신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우리 딸 결혼하는데.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울었죠. 우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소희야. 나도. 그날 아버님도 우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는 걸 봤죠. 결혼 후 우진 오빠와 한남동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오빠가 있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국밥집은 계속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소희야, 국밥집 체인점 내보면 어떻겠냐? 사업성 충분한데. 아버님의 도움으로 2년 만에 국밥집이 5개가 됐어요.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종로. 미숙 아주머니가 강남점 점장이 되셨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어요. 엄마도 함께 오셨죠. 결혼 3년 차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셨죠.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0달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죠. 이름은 서윤이.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100일 잔치를 한남동 저택에서 했어요. 회장님, 엄마, 우진 오빠, 그리고 저와 서윤이 다 함께 모여 앉았죠. 회장님이 서윤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줘야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네, 아버님. 소희 덕분에 내가 배웠다. 늙어서 배우니 좀 늦었지만.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배워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소희야, 고맙다.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읍시다. 찰칵.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죠.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날 밤 발코니에 나갔어요. 한강이 보였죠. 소희야, 행복해. 응, 너무. 오빠가 저를 안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 돈이 뭐 그리 중요해. 마음이 따뜻하면 돼. 그게 진짜였어요. 회장님도 그걸 알게 되셨고, 저도 증명했죠.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보 내 인생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잠깐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